오늘 낮 KT 통신망 장애로 전국 인터넷과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 측은 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시간여 만에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입장을 받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동안의 정책 성과를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시행돼 내년 1월엔 완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전망입니다. 1단계에서는 전국 모든 시설에서 10명까지 시간 제한 없이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에는 백신 패스제가 도입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것이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잠시 뒤 충청권 TV토론회에서 재격돌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은 숨진 용의자가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회사 상관의 인사 조치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독성 살충제 물질을 미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낮 KT 통신망에 장애가 생겨서 전국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점에서는 인터넷과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KT 측은 처음에는 외부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내부 시스템 오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KT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 KT가 처음에는 디도스 공격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다시 수정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인터넷 먹통 사태, KT 측은 처음에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있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힌 건데요. 디도스 공격, 악성 코드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인터넷 접속량을 늘려서 시스템을 먹통으로 만드는 사이버 범죄 행위죠.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진상 파악에 들어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니라는 언급이 나왔고 KT도 오후 들어 말을 바꿨습니다. 인터넷 주소에 연결하는 내부 경로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정정한 겁니다. 이어 즉시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신속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인터넷 접속 장애는 정오 무렵 대부분 해소가 됐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한 소동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오늘 인터넷 먹통 사태, 지역에 따라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기면서 일단 1,700만 명에 달하는 KT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요. 식당과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거나 주차장 정산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차량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KT망을 쓰는 관공서나 민간업체에서도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병원 진료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도 마비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KT마저 오락가락 말을 바꿨는데요.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이 KT 내부 시스템 오류로 최종 결론 날 경우 향후 보상 문제 등 복잡한 과제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그 원인과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내려놓고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충청 지역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임기를 8개월여 남기고 경기지사직에서 사퇴했죠?
네, 이 후보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하다는 말로 퇴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불법 계곡 하천 정비와 지역 화폐 확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등을 업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사퇴는 경기도정을 맡은 지 3년 4개월여 만입니다. 내일부터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가장 큰 숙제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회동을 마치면서 본선 채비에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할 전망입니다. 다음 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오늘 중원 경쟁에 나서죠.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오후 5시 반에 충청권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 충청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만큼 표심 경쟁도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 경선이 종착지에 가까워질수록 양강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로의 배우자까지 끌어들이며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윤 전 총장이 어떤 분은 가족이 후원 회장도 맡는다며 홍 의원의 부인 이순삼 씨를 언급하자 홍 의원은 소환 대기 중에 공식 석상에 못 나오는 부인보다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후보 선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도 맞서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을, 홍 의원은 사지선다형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경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이 최종 대선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다음 주 금요일에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도 있었는데요. 역시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죠. 네, 먼저 국민의힘 시정연설 시작 전부터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길목에 나란히 서서 이 손팻말과 현수막 시위를 한 건데요.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박천대유 진짜 몸통 이재명을 수사하라! 김기현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에서도 대장동 관련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습니까? 이미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뭉개고 가자, 범인을 숨기고 가자는 큰 방침이 여권 내부에서 모두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만 틀어댔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줄줄이 새는 예산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재정관리계획도 함구한 채 과거를 미화하기에만 바빴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연설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포용 성장을 언급하는 대목 등에서 17차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켜서 우리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반가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송 대표는 또 정부의 성과를 잘 정리해줬고 이 부동산 문제 등을 인정하고 과제를 제시해줬다고 평가했는데요.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선 2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축소됐다며 증액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서 일상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이 6번째 시정연설을 가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추경 때 한 번 더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임기 5년 동안 매년 결석하지 않고 개근해서 국민께 또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예. 협조를 당부하셨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2017년 처음에 출범할 때 추경까지 포함해 6번 직접 설명한 이례적인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과거 보면 임기 말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요? 예, 뭐 임기 말에 뭐 거의 없었던 이례적인 것이고요. 예. 상황을 돌아보면 임기 말에는 대체로 좀 정부가 불안했습니다. 정부가 불안했고. 예, 어떤 그 뭐 가족 측근 비리 뭐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많이 터져서 예. 전국이 혼란스러웠고 예. 또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도 동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임기까지 내년 예산을 어떤 희망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살펴보니 국민이란 단어, 그리고 위기, 네. 또 경제 회복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고요. 특히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그러한 연설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2017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 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했고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팽배했던 어떤 북한 핵 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예, 그러면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런 불안감을 국민으로부터 이제 좀 탈출을 시켰나 싶었더니 예. 일본의 갑작스러운 그 소부장 수출 규제 때문에 온 경제 위기가 또 있었고 그러자마자 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아주 뭐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닥쳤는데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는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 정부라고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 가서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뭐 협조하고 당부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연설 마지막을 보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위기 극복을 함께 하는데 여야가 있지만 여야를 떠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고 좋은 법을 만들어 주셨고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 주셨고 추경을 통과시켜 주셨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고요. 어쨌든 그런 위기를 극복해 왔고 그 속에서 국민과 함께 또 큰 성과들도 많이 냈습니다. 예. 우리가 세계 글로벌 경제 규모로 그 10대 경제 규모 국가로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1인당 GNP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G7에 자리매김을 했고요. 수출도 세계 6대 수출 강국으로 되면서 6천억 불을 초과한 그런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누리호 발사도 보셨습니다만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고 군사 분야에서도 세계 6대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렇게 국가의 성과를 어떻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가는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면서 과제도 남았지만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 그런 감사를 전하고 국민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자라고 호소한 그런 시정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성과들과 함께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하지 않았나. 예. 있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언급,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희망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민생 개혁이고 과제다 이렇게 한 줄을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국민이 느끼시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서를 고려하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고 싶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을 좀 제대로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현재 어떤
집값, 그다음에 전세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네. 지역별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도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가 금리 인상이나 가계 부채 관리 뭐 이런 것들 또 주택 공급을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책적인 이야기를 그걸 붙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그런 건 틀림없지만 이런 아주 어떤 변화의 변곡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더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입장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가지고 계신 그 마음, 죄송함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천근의 무게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지금의 변화가 어떤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이 되는지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간략하게 언급하셨지만 그 안에 그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04조 4천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고용 분야가 216조 원이 넘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위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더 양극화의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늘 그 포용 정책, 포용 경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삶에서 뒤처지지 않고 함께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포용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숫자로 복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퍼주기나 소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틀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 투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용 경제, 포용 정책의 핵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서 야당은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정부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격차와 LH 사태, 대장동 비리 등에 대한 이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아시다시피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내년 예산과 관련한 그런 설명을 하고 또 국회와 함께 지혜를 맞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이런 문제는 여러 계기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오셨고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 현안을 말씀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관한 이런 집중도, 언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설명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에 집중하는 그런 연설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덧붙일게요. 그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의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 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 것으로 대통령 현재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평가하는 것이고요. 늘 우리가 매뉴얼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말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으로 가는 국회의 합의 과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을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담 모레인가요? 글쎄요,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아마 어제 이제 이낙연
후보님과 이제 만남을 가져서 예, 당내 예. 원팀을 가는 그런 분위기가 뭐 조성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뭐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만. 예. 근데 대통령과의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서로의 일정을 맞춰보는 그 타임테이블 상의 측면도 있고 또 대통령을 만나기에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또 그런 어떤 여건의 성숙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고 아마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곧 출국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출국 전에 그러니까요. 또 어제 뭐 두 분 만나시기도 했거니 예. 여건도 성숙이 되고 타임테이블상 시간도 출국하셔야 되니 그래서 27일쯤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네. 뭐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뭐 언론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교황청 방문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 교황께서 북한에 초청을 하면 평양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청 방문이 뭔가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뭐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그러한 결과물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면서 건너가다 보면 네.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해 오시고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교황님을 만나는 것 자체 그리고 2018년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어떤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고 교황께서 화답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뭐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열매들에 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과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임기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최근 지지율을 보니까요. 역대 대통령 그 마저 임기 5달 정도 남겨놓고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40%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 유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지금이 예. 여전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상으로의 그 전환 이것을 앞두고 있는데 네. 다른 선진 외국들 저희들보다 방역도 백신도 열심히 먼저 했던 나라들을 보면 그래서 일상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 굉장히 결과가 좀 불안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만약에 11월부터 일상으로의 전환을 했는데 이것이 그런 나라들처럼 안정이 안 되고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위기 극복 예산으로 확장 재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이런 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 여전히 반영된 그런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 업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대통령에 대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반영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여러 위기를 겪었고요. 코로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K 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그동안 백신 접종률이 낮았는데 이제 70%를 넘어섰잖아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10월 13일 날 총리 산하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25일에 이제 국민 공청회를 하면서 예. 정부의 기본 방침을 거기서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도 하고 국민 의견을 또 수렴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8일 날 다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29일 날 중대본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네. 우선 아마 방역은 기본입니다. 예. 방역은 기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과정 중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위험도가 낮은 그런 부분부터 어떤 방역을 완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보다 앞서서 이렇게 완화했던 일상으로 회복했던 다른 나라들이 사례를 잘 점검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이 일상으로의 회복도 K-방역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듯이 이것도 저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서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영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 체계 초안을 발표하자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방역 체계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그곳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선선한 날씨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월요일 홍대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니 방역 체계의 전환으로 거리가 다시 북적일 거란 기대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거리두기 조치로 힘들어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앞두고 오늘 방역 체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오늘 발표된 초안이 식당이나 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때마다 영업시간 제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해왔는데요.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매장 수가 45만 6천 개를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자영업자들은 이번 방역 체계의 전환으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면 그나마 장사가 수월해질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영업시간 제한으로 고사 직전에 있던 호프집이나 주점업주들은 이제라도 방역 체계의 전환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금 됐는데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또 소상공인인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들도 영업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폐업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정부 지원이 하나둘 끊기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업종이나 시설별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나서 소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여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이어졌습니다. 시민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최근 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대해 응답자의 49.2%가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라는 반응을, 32.9%가 기대가 크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수는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달부터 일상 회복으로 첫 걸음을 뗍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이용 시간은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11월 1일이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초안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강력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누적이 됐고 이제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나온 1차적인 그런 안인데 가급적 그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은 낮고 그렇지만 경제적 피해는 높은 그런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걸 시행한 다음에 실제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은경 청장도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정 정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걱정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나라들,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60%에서 70%까지 올린 후에 방역 완화를 시작했던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거의 예외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방역의 완화 속도와 범위를 빠르게 푼 나라일수록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 일상 회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조절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그 중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할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이 네. 부분은 아직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부 발표는 6주 정도의 전환 간격을 두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다음에 2월쯤에는 좀 전체적으로 일상회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6주 정도면 그런 1단계를 뭐 좀 평가하는 기간이라던가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데 좀 짧은 시간이라고 보시는지요? 코로나19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이 재생산 지수나 전파 속도와 관련된 유행 그 모델을 보면은 보통 그 유행의 진폭이 커지는 데는 2 내지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주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단계적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서 좀 시설별 세부 내용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뭐 학원이나 영화관, 독서실 이런 곳들은 일단 조금 완화시키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1년 9개월 이상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집단 발생 양상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집단 발생의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장소들을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가능성이 낮은 전파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룹을 정해서 하나씩 풀어간다라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도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근거가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런 그 그룹들을 나눠서 위험도 별로 시설을 나눈 것이다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만 고위험 시설에 한해서는 백신 패스나 뭐 음성 확인서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는 했습니다. 이 백신 패스를 두고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거든요. 교수님은 좀 이 백신 패스 도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백신 패스를 사회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다중운집 시설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운동장, 경기장이라든지 뭐 대규모 그 공연장 이런 곳에서는 백신 패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보다 더 필요한 곳이 고위험군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고위험군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이는 상황이나 환경 또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초안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좀 걱정인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백신 접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효과가 약해지진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부에 한해서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우리가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백신 접종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일부 백신의 효과가 네. 확실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과 또 고위험군을 접촉하는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추가 접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기억을 해보면 지난 2, 3월부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그 고위험군들에 대한 접종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6개월이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네. 최근에 돌파 감염 사례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스터샷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백신 효과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나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그 얀센 접종자들, 30대가 많이 맞은 얀센 접종자들의 경우에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거든요. 네, 1회 접종의 백신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서 1회 접종 백신을 승인을 했지만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1회 접종 백신의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접종, 그러니까 뭐 이걸 교차 접종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부스터라고 봐야 될지 조금 그 설명이 좀 어렵지만 네.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고령층이나 뭐 얀센 1회 접종자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외국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는 발견되진 않았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 추가 접종을 통해서 특별한 이상 반응이 더 증가한다든지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60대 이상 고령층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1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워낙 고위험군인데 또 확진되면 위험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역을 완화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집단이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그 주로 확진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로 진행을 할 그 인구 집단은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머지 60대 이상에서 이 미접종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정보를 드리고 설득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또 한 가지는 백신 접종을 그래도 안 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이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에 대한 정보도 좀 고심이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기도 한데 현재 영국이 5만 명 지난주에 확진자가 또 나오면서 확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영국처럼 추워지는 날씨가 되다 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국처럼 4만 명, 5만 명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법으로는 전파가 쉽게 차단되지 않습니다. 네. 이때는 그 굉장히 강력한 그 물리적 방어 체계를 동원해야 되는데 진짜 락다운 형태, 그러니까 전체 사회가 정지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어떤 그 중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환자 발생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시작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확진자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 작업과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부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부터 그 첫 걸음마를 떼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방역 조치는 확실하게, 개인의 위생 관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대단히 비협조적이란 이유인데, 이르면 내일 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토요일인 지난 2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손준성 검사가 처음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일자 등에 대해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건 다소 전격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원 씨는 지난해 총선 전인 4월 3일 김웅 의원과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해서 고발장 작성 등을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미룬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내일 밤에 구속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오철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와 당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도 다시 소환됐는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직간접적 개입 가능성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을 소환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했고, 지난 6월에는 회사 소유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입사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또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거액의 퇴직금이나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게 아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오전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자 선정 심사에 직접 참여한 정모 변호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이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담지 못한 배임 혐의도 계속 다듬어가며 남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역시 당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 후보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 변호사는 오늘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이 후보에게 직접 공모지침서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 측도 관련 보고를 받거나 황 전 사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지방으로의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 물질을 검색해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사무실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사건이었죠. 자,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계획적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A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에 이어 인사 발령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불만을 터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인사 발령 가능성을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방을 얻는가 하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A씨는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이 마시던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타 부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또 어떻게 구했는지도 경찰이 모두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 물질을 구매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A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살충제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직에서 물러나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다음 달 5일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오늘 지사직에서 물러났죠? 네. 자,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실 경선 과정 때부터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0시부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 네. 오늘이 지사 취임 1213일째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에 임하면서도 야당에서도 공세를 받았고 네. 또 민주당 내부 다른 경선 경쟁 주자들로부터도 지사 찬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공격을 받았었는데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일단락이 됐고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승부수를 좀 건 거였거든요. 대장동 국감을 받으면서까지 한 일주일 정도 더 끌어왔는데 네. 이제 오늘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후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점을 제일 강조했습니까?
네, 오늘 11시에 퇴임식은 없었고요.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오전 10시에 있었잖아요. 예. 그 시정연설 직후인 11시에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또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 이 강조한 부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선 행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도 살짝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네. 화면 나가고 있죠. 네, 공정은 중요한 가치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 안 본다는 믿음은 확고하다. 또 경기도지사로서 받은 은혜, 공정한 나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이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핵심 가치로 삼아서 대선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이 후보는 네. 이제 본격 대선 홍보에 나서게 되면 전국 곳곳을 누빌 텐데요.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 있을 경우에는 어디로 출근합니까? 네, 일단 뭐 베이스 캠프 필요할 텐데요.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예. 당에 물어봤더니 이미 중앙당사 9층에 네. 후보 사무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그 내일 뭐 첫 출근을 예. 과연 이제 당으로 올지 아니면은 다른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됐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가지 일정은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그 내일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좀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당에서는 윤관석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이 핵심 역할을 맡아서 선대위 구성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금 있으면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11월 5일이 국민의힘 후보 선출이잖아요. 그 전에 선대위 구성 모두 마무리 지어서 기선 제압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워낙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어떻게 좀 화학적 결합을 이룰 것인가 네. 좀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어제 만나서 포옹도 하고 그랬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말 큰 고비 이제 넘겼다. 이런 약간 안도의 그런 반응이 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기 종로에 있는 찻집이라고 하고요. 경선 종료 14일 만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공식 입장은 당초 일정대로 만난 것이다. 국감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춰진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4일만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최대한 좀 빨리 만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다소 조금 늦어진 것은 맞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좀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그 경기도에서 퇴임식 마친 뒤에 네. 간단히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그 송영길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송영길 그 당 대표에게 네. 상임 선대위원장을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선대위 상임 고문을 네.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을 이낙연 후보가 받아들이는 모양새였는데 왜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상임 고문일까라는 그런 예. 이제 궁금증이 사실 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본격적인 대선 운동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당 안팎에 이렇게 전화도 좀 돌려보고 취재를 해봤더니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2017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네. 경쟁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모두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선대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네. 해요. 역할을 맡지는 않았었고요. 예. 2012년도에도 민주당 경선 지금 이제 그래픽으로 정리가 돼서 나가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와 손학규 후보의 경쟁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당시 후보도 선대위로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고위 전략회의를 구성을 해서 당시 경쟁 주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이 이 고위 전략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임 고문을 그럼 맡았던 적이 없었을까 찾아봤더니 네. 보수 정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도 뭐 정말 치열했잖아요. 그때는 뭐 이게 사실상의 본선이다, 네. 경선이 아니다. 네. 이럴 정도로 치열했는데 당시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박근혜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선대위 상임 고문은 받아들이기로 했고 네네. 그런데 워낙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네네. 엄청난 공격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낙연 캠프에서 누가 과연 네네. 합류를 할 것인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어제 회동에서도 네. 일부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 선대위 그 총괄 본부장 또 비서실장 등 일부 직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히 갈래가 타진 건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나온 것 같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서른 의원 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등이 이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후보 측에 대해서 날선 말들을 좀 많이 쏟아내긴 이재명 했어요.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격수 그 이상의 네. 의미로도 가끔은 맞습니다. 해석이 됐고 예.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영찬 의원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제 뭐 이런 전방 공격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최전방 공격수들이 선대위에 합류할지도 관심인데 네. 지금으로서는 합류 가능성이 좀 꽤 있어 보입니다. 저희 세 분 중에 저희도 또 이제 전화도 돌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선대위에서 요청이 오면은 예.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예.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워낙에 이제 원팀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의원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됐습니까? 서른 의원, 뭐 윤영찬 의원, 신경민 전 의원 혹시 연락해 보셨어요? 오프 전제로 통화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네. 이 세 분 중에 예. 한두 명 정도는 그 캠프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은 언제든 뭐 합류하겠다 이렇게 기꺼이 이런 응답을 내놓기는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찻집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워낙 막걸리를 좋아해서 맞습니다.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아마 막걸리에서 술 한잔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찻집에서 만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뭐 시간과 장소 파악하다 예. 보면은 찻집도 예. 좋고 음식점도 좋고 일단은 만나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아주 특별한 막걸리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 과거는 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제 하나가 되자라고도 할 법한데 예. 사실 저도 찻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기는 그렇죠. 했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오영훈 의원이 힌트를 주기는 했습니다. 한번 녹취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음식이라는 게 지금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할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또 막걸리나 주류가 또 포함됐을 때는 또 약간의 또 실수가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찻집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뭐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제 또 경선 과정이 끝나고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 방역 상황 고려했고 또 술 한잔 들어가면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네. 그 찻집에서 했다는 거고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예. 대장동 개발 의혹, 뭐 원팀 어제 그 회동 장소 주변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서 약간 이제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 내용은 뒤에 지지율 이야기 나누면서 예. 조금 더 짚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상황도 네네.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막말 대 망언 승자 없는 게임, 승자는 누구일까 이걸 짚었는데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 신경전이 아주 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정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독재들끔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제 가족입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해서 제가 사과를 드린 것이고 30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했어요. 해당 행위 아닙니까?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후보 자격 있습니까? 여기 어떤 분들은 후원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처는 다른 후보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각선이 좀 소환대기 중이라 밖에 못 나오니까 그런 시비를 하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다.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사람을 후원회장하는 시대인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우유 있습니다. 커피 대신 우유 좀 주세요. 못 마셔. 우리 남편 준비하고 하는 다 가져. 혼자만 다 먹어요. 비밀이야. 우리 화이팅이에요. 뻥뻥뻥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야? 당신 얼굴 한번 봐. 나 왔는데 좋은 얘기 안 해. 이걸 왜 자꾸 찍어? 네, 사실 가족 문제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웃고 있습니다만 속은 네.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감정 싸움 양상으로 너무 심하게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선의의 경쟁을 아슬아슬하게 넘어섰다 예. 다시 경쟁 관계였다가 지금은 감정 싸움 양상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권의 유력 그러니까 대선 주자 하면은 여러 여론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1, 2위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인데 예. 앞서 우리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금 부인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키워드로 보여드렸지만 막말 리스트, 망원 리스트 예. 서로 공개하면서 정말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 뭡니까? 먼저 성공에 나선 거는 사실은 홍준표 의원 측이에요.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을 해서 실언 망원 리스트 25건이라면서 네.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25개 중에 4개만 뽑아온 겁니다. 네. 보면은 일주일에 120시간 논란이 있었죠. 이 발언 논란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부정식품 논란이 있었죠. 네. 또 청약 통장. 네. 그리고 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전두환 씨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맞불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이거- 홍준표 의원 측의 망원. 네. 자, 어떤 리스트가 있었죠? 이제 홍준표 의원 측이 막말 25개 공개하자 윤석열 전 총장 측도 막말 리스트라면서 네. 똑같이 25개 공개했습니다. 네. 왜 양쪽에서 25개씩 맞췄는지는 죄송하지만 취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네. 됐고요. 이 과거 발언이죠, 이 네, 발언들이. 맞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 네, 네, 알겠습니다. 25개,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막말이라면서 이제 25개를 네. 뽑았는데 그중에 4개만 일단은 화면에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 입에 담기도 조금 네.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의 망원 25개, 또 홍준표 의원의 막말 25개라면서 정말 그 양측의 신경전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감정 싸움, 신경전 점입가경이 되는 데는 부인 논란이 네, 점화되면서 그렇습니다. 더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앞서 개 사과 사진이 지난주에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올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이 간다는 뉘앙스로 홍준표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 후원회장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부인이 후원회장 하는 것을 콕 찍어서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그러자 이제 홍준표 의원 측도 물러서지 않고서 소환 대기 중에 공식 석상에 나오는 부인보다는 유명 인사가 아닌 부인이 후원회장 맡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맞대응을
내놨습니다. 뭐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 승자 없는 게임 같아요. 망원 막말 다툼 또 뭐 부인까지 끌어들여서 난타전이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부인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부인이 정신과 의사라고 했나요?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부인이 또 다시 이제 좀 논란이 예, 있었는데요. 정신과 의사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약간 비판의 수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네. 상당한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예. 마침 토요일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근무하면서 봤는데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측의 현근택 변호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사 진행자 쪽에서 이게 설전이 너무 격화되니까 현근택 변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겠죠. 언제든지 응하고 이에 따른 책임 다 지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거는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겁니다. 후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비방했을 때 제가 법에 안 걸려요. 그건 선거법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 당연히 학교 문제는 허위사실 얘기 끝난다 공표죄라고 해서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허위사실 얘기 끝난다 마시라고. 선거법상 얘기 허위사실 끝난다 공표라고 마시라고. 그래서 다시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 조치 하시라니까요. 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왜 말을 못하게 막으세요 지금? 잠시만요. 법적 조치 하세요. 두 분 모두 책임진다니까. 왜 성질 내세요? 이재명 지사가 직접 고발하세요. 성질 내시. 저는 잠깐 내리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거가 뭐예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방송을 생방 중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좀 내려주시고요. 이재명 지사가 제 아내가 허위를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하필 제명을 왜 이재명 캠프가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구분하실 일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화면을 보면 이제 뭐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SNS에 추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진행자가 너무 격화되니까 잠시 좀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이제 그 원희룡 후보 부인의 발언을 두고서 오늘도 계속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인신 고객이 너무 지나쳤다. 그 원희룡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고요. 원희룡 후보는 뭐 물론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본선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룰의 전쟁도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5일에 선출하는데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또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11월 5일에 이제 그 전당대회 통해서 선출을 하고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초에면은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일반 국민 50%, 당원 50%예요. 이걸 가지고서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홍준표 의원 측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물을 거냐 이거를 두고서 이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화면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예를 들어서 중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건 이제 양자 대결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가로쳐 있는 부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각각 4명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 중에 원희룡 후보 중에 이렇게 가자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주장이고요. 홍준표 의원 측은 안 된다. 사지선다 한 번에 붙자. 그러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경쟁력이 있나. 그리고 그 밑에 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묻자는 겁니다. 근데 역선택 논란의 연장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은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대표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하고 있고요. 홍준표 의원은 반대로 그렇게 양자 대결로 하면은 사실상 그 당 지지율에 수렴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당 지지율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내놓고는 있는데 막판까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판까지 신경전이 아주 치열할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후보는 지금까지는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까지 진행이 되니까 어떤 또 논란들이 이어가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다음 키워드 한번 짚어보죠. 제목이 좀 흥미롭습니다. 오징어당은 살아남을까? 네. 저는 오징어는 살아남을까를 뽑았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어쩌면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 게임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 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안철수 대표도 좀 이제 출마 선언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제3지대라는 건 지금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뭐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후보로서 뛰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안 그러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들이 서로 사퇴질하는 이런 현상은 안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심상정이 다른 뭐 양당 후보님들이나 또 그 정보가 더 잘났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도 본격 행보에 나섰고요. 창당으로 정치권 제3지대 논의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징어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직접 붙인 이름입니다. 네. 새로운 물결이라고 이제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 자신의 정당을 오징어 당으로 별칭을 삼겠다. 승자 독식의 정치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3지대가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양자 대결,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후보들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인물들이 좀 득표율,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혹은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을 보면은 굉장히 초접전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5%, 6%까지 최근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막판에 이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초접전 양상에서 이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막판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3지대로 대표되는 오징어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독자 생존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번 대선의 중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호감 선거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까지 비호감 나오고 또 이제 있는데. 보면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나머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중도층 내에서는 제3의 독자적인 인물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사실 다음 키워드로 꼽은 것이 과연 이 비호감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의 대결이잖아요. 대장동 대 전두환. 뭐 어떻습니까? 지금 총 공세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다시피 지난주에 정치권에 정말 이슈가 많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이슈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18일과 20일에 대장동 국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 후반에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터지면서 또 이 전국을 강타하기도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특검 논의 위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 뭐 검찰 수사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냐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네. 예. 또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다면은 아예 없는 거냐 이렇게 보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사실은 예.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특검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진다면은 아. 막판 특검 수용 가능성도 조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가능성이 낮지만 조금은 네. 살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재명 대선 후보 문 대통령이 내일 이재명 대선 후보와 만납니다. 오전 11시에 회동한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지사직을 사퇴를 했는데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후보와 면담을 갖습니다. 내일 면담은 오전 11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차담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내일 오전에 만난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 뉴스 속보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만수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난주에 이슈가 네.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슈가 이 두 후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 지지율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 18일과 20일에 대장동 국감이 있었고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였습니다. 네. 과연 이게 그 앞에 지지율을 보면 다소 하락세에 있었는데 과연 반등의 기회를 제공할지 관심이었고요. 네. 또 주 후반부에 터진 윤석열 전 총장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이 과연 상승세를 일부 탔던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이었는데 예.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보면은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고요. 네. 밑에 보면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후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대통령 옹호 발언,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그리고 예. 개에 사과 주는 사진에 파장이 커질 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35.4%였는데 37.5%로 올라섰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전 총장은 37.1%였는데 33.6%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예, 그래픽 예. 바꿔서요. 아마 네. 한번 이재명 후보와 자, 홍준표 그래픽을 의원의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지율도 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4.6%에서 36.7%로 올라섰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35.9%에서 34.8%로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물론 다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대결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결 모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물론 그 추세를 봐야 하고 그때그때 좀 정확하게 어떤 정치권의 파장이라든지 정확히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대장동 국감을 지나고 전두환 이슈가 충돌을 한 가운데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내리막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 전체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도. 예. 홍준표 의원이 동반 하락한 거 아닌가 보이고요. 예. 이번 주에 아마 주요 여론조사들이 한두 가지 정도 더 나올 테니까요. 네. 이 KSOI 여론조사만 보시지 말고요. 또 추가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종합해 본다면은 과연 지난주 정치권을 강타했던 두 가지 이슈가 여론에, 민심에 어떤 예.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가시밭길인 것 같습니다. 대장동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네, 나왔고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전두환 옹호 발언의 후폭풍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저 여론조사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직 강요 의혹이 나왔고요. 황무성 사장이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전 경기개발도시공사 예. 개발본부장의 이제 녹취인데 황무성 사장의 윗선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실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연 이 파장이 어디로까지 번질지, 검찰 수사는 어디로 향할지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큰 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뭐 가시밭길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 갖고 토론회 끝나면은 다음 달 초에 광주 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캠프 쪽 저희가 통화해 보니까 물세례 맞을 각오하고서라도 가서 진심을 보이겠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아까 뭐 법조 우리 출입 기자들이 전해드렸지만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서 영장을 쳤잖아요.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또 공수처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앞으로 남은 행보가 통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야 할 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높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지금 월요일마다 여야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과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골목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웃을 위협하는 과정에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개 주인이 자주 목줄을 풀어서 이웃들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골목을 막은 경찰, 소방관을 향해 개가 사납게 짖습니다. 경찰이 목줄을 채우라고 요구하지만 개 주인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누가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냐고. 골목에서 주인이 큰 개를 풀어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휴일 오후 1시 50분쯤. 주민 2명을 물었는데도 주인은 개를 데리고 계속 주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이게 온몸이 이게 물건 이게 그거하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여러 차례 설득해도 주인은 끝까지 목줄을 묶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개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주민을 문 개는 이곳에서 포획된 뒤에 주인과 분리조치됐습니다. 중국이 원산인 샤페이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종 자체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아니지만 해당 개는 자라는 과정에서 성격이 거칠어진 거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담당 구청은 일단 목줄을 채우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뭐 맹견이었으면 처벌 나가기 많은데 여기 이제 맹견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이고요. 주민들은 이전부터 주인이 술을 먹으면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놔 자주 공격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것도 희한하게 생겨갖고 달라붙어서 하서 막 진땀이 나고 이래 도화가 따라오는 개가 아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강간미수와 상해 혐의를 받는 22살 A씨를 불러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반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A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까지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가산동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상자 1명이 숨져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내일 소방과 국과수 등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전북 익산시 중앙동 일대에 발생한 침수 피해 원인이 인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익산시의회 침수피해 특별위원회는 최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7월 5일과 8일에 발생한 중앙동 일대 1, 2차 침수 모두 공사 자재 일부가 유실돼 발생한 인재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도중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 구간의 하수도 벽면에 시공된 공사 자재인 프로파일의 일부가 폭우로 유실돼서 발생한 인재 사고로 판단된다는 게 특위의 설명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남 사천시에 있는 성당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성당 2층에 있던 70대 수녀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북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멧돼지는 주변 공사 현장 울타리를 들이받는 등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약 1시간 만에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린 것처럼 KT 통신망이 상당 시간 장애를 일으키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KT 통신 서비스는 물론 카드 결제와 증권사 거래 시스템까지 작동을 멈춰서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른 건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T 통신망이 지금 한동안 작동을 멈췄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처음에는 KT에서 트래픽이 과다 발생한 것이 이제 과거에도 디도스 공격이 많이 발생했었으니까 디도스 공격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과거에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디도스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뭐 오후에 그게 디도스 공격이 아니고 라우터가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트래픽을 과다 발생한 것 같다 그리고 번복을 했는데, 사실 왜 라우터가 이게 설정이 잘못됐는지 그 원인도 조사해 봐야 되고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네. 방금 그 설명하신 라이터 설정 오류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네이버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신호를 보내면 이제 네이버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A 서버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냐, 최적화 경로를 갖다가 라우터가 이제 설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라우터가 무슨 이유인지 잘못되면은 어떤 특정한 곳으로 과다하게 트래픽을 유도하면은 이번처럼 이게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우터가 해킹에 의한 건지 내부 관리가 잘못된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한동안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인터넷이 마비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마비되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요즘에 저도 지금 줌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요즘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통신사인 KT가 이번 이런 정도 실력밖에 못 보인다는 건 상당히 실망입니다. 사실 뭐 이런 사태를 다시 막기 위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이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잖아요.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다가 라우팅 설정 오류 같다라고 했는데 원인 분석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이면 KT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진흥원 거기에 침해 사고 대응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관측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알고 보니까 이제 관측이 안 되고 했으니까 디도스가 아니구나. 그러면 디도스 아니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심층 조사해 보니까 라우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라우터가 지금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부에 이제 해킹을 통해서 라우터가 오류를 일으키게 한 건지 이건 조사해 봐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이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쉽지 않은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레질런스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기관통신사로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요, 물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KT가 이 신속 복구 시스템을 아직도 못 갖고 있는 겁니까? 아마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이 사이버하고 관련된 문제는 이제 해킹에 의한 문제도 있고 내부적 오류에 의한 안정성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위기관리 시스템을 항상 계속 고도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지금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복잡하게 융합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KT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KT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계속 해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지점이 2018년에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일대가 진짜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후 보상도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 그쳤던 그 당시와는 달리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보상 범위도 아주 커질 것 같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야건에 의하면 이번에 한 40분 정도 지장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2시간, 3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예. 이제 결제가 안 됐다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인 피해를 제시하면 보상을 해주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심지어는 의료 서비스조차도 전부 이 디지털 원격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번처럼 복구하는데 뭐 30분, 40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대규모 정전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거에서 KT가 뭐 플랜 B, 플랜 C 해가지고 어떤 위기관리 시스템을 잘 각동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걸 방지해야 되겠지만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어떤 훈련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생각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KT만 뭐라 그럴 건 아닌 게 네네. 이런 곳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기업 측면에서는 일종의 비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 이런 것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도록 정부에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투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동시에 터졌으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될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번 1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복구가 됐으니까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해킹에 의한 건지 예. 내부 관리 오류에 의한 건지 원인을 조사하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외부 해킹에 의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번에 뭐 지난번에 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그 사이버 워킹 그룹 하고 뭐 맺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국제 공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해킹으로 의심되면은 미국과의 어떤 철저한 공조를 통한 수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한 후속 대책 세워야 됐고요. 특히 이번 문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철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KT 인터넷망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그 불똥이 바둑판에도 튀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대가 남아 있어요. 비장한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 앉은 이창석 8단. KT 인터넷망 장애로 이미 1시간 늦어진 대국입니다. 고심해서 한 수 한 수 클릭하지만 중국 양딩신 구단과의 온라인 수담은 불안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화면이 일단 꺼졌고요. 턱을 괴고 판세를 따지려 치면 어김없이 팝업창이 뜨니 집중할 새가 없습니다. 수익기 하다가 뭐 뜬금없이 화면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흐름이 너무 끊깁니다. 양옆에 앉아 온라인에서 만난 신진서 9단과 한승주 8단도 위태롭긴 마찬가지. 결국 8강 대국은 시작 40여 분 만에 중단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금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 문제로 오늘 8강 대국은 내일로 연기하여 재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젠 온라인 대국이 뉴노멀이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나온 신진서 구단의 황당 실수. 이게 뭐예요? 마우스 선이 뜻밖의 터치패드를 클릭하면서 초보자도 두지 않는 바깥쪽 일선에 치명적인 한 수를 둔 건데 신진서는 결국 중국 커제 구단에 졌습니다. 앞서 농심배에서도 박정환 구단의 마우스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명승부를 망치는 부작용도 뚜렷해 온라인 대국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야구 막판 순위 싸움이 여전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정규리그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원하는 가을 수확을 위해선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이 가장 유력한 팀은 왕가제군을 꿈꾸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주말 KT의 연승을 거두고 1위에 오른 삼성은 휴일 SSG와 비기면서 반게임 차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0대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8회, 구자욱과 강민호의 홈런포 2방으로 승리와도 같은 무승부를 챙겼습니다. 삼성은 27일 키움전에 이어 NC와 2연전을 남기고 있는데 선발과 불펜 투수가 믿음직한 데다 최근 상승세로 쌓아놓은 자신감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팀의 가장 큰 무기가 선수들의 어떤 팀워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더 많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달 반 만에 선두 자리에서 내려온 2위 KT는 5연패 부진을 어렵게 탈출했지만 남은 경기 일정이 상대적으로 빡빡해 창단 첫 우승까지 가는 길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27일부터 NC와 더블헤더가 포함된 3연전에 이어 키움 SSG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가을 야구 희망을 놓지 않은 팀들이라 총력전 속에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뭐 추격하다 안 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잘 이겨내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잘 가다 보면 뭐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승팀뿐 아니라 포스트 시즌에 합류할 5위까지의 순위 경쟁도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특히 4, 5위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한데 휴일 LG와 더블헤더에서 끝내기 승리와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한 4위 두산부터 8위 롯데까지 가을 야구에 초대받을 가능성과 탈락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코로나19 속에 어느 해보다 힘겹게 지나온 2021 시즌은 남은 일주일이 각 구단 1년 농사에 성패를 가르게 됐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선수가 월드컵 경기 중에 넘어지면서 다쳐서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최민정의 매니지먼트사 올드스포츠는 최 선수가 오늘 새벽에 귀국했다며 국내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나고야 2차 월드컵을 앞둔 우리 대표팀은 고위충돌 의혹으로 제외된 심석희에 이어서 에이스 최민정까지 빠지면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내일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8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